소설 읽는 거 지문 자체를 너무 늦게 읽는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지문 읽을 때 제가 상황 파악 해나가는 거에 좀 집중해서 보시고, 지문은 빨리 읽는데 문제를 좀 많이 틀리고 있다 하는 건 뭐 개념이 부족하든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든지 그런 거니까 문제 풀 때를 좀 눈여겨 보십시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어머니의 변명은 뭐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나에게 별 소용이 없었다는 뜻이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럼 어머니의 변명은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였다는 거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변명은 내 마음을 어루어주지 못했다는 거네. 그러면 나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니의 변명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 같고, 다음,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는 어머니겠고, 아버지의 죄, 의문점 같겠고,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죄를 시인했다. 저게 죄가 뭔지 모르겠고,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와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한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평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 그 사내는 아버지겠죠, 당연히. 근데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나 보네. 그러면 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죽은 건가? 아니면 실종된 건가? 어쨌든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로 인해 나는 상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핏바에서 누나를 번뜩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군대네? 현재겠네 이거. 중략전은 아버지로 인한 나의 어릴 적 모습에 대한 서술이었고, 현재는 나는 군인인가 보네.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거리를 볼 때 이거는 유해에 묶인 줄이겠죠. 근데 이 유해는 왜 줄이 묶여 있었나? 강제로 죽은 건가? 다음 볼게요.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려졌다. 금방이라도 쩔껄쩔껄 새소리를 낸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이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 이런 거 정화수인데. 아침마다 깨끗한 물, 하얀 물사발에 담궈서 비는 거. 그럼 어머니는 아침마다 기원을 했다는 거네. 무언가 빌었다는 거네. 당연히 지금까지 내용상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나는 뭘 보고 떠올린 거야? 군대 가서 유해를 보고 떠올렸다는 거네. 유해의 어떤 점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 건가? 제가 하는 건 상황을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네. 소설은 앞과 뒤가 잘려 있어요. 처음부터 나오는 소설 지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상황을 추론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생각하고 근거를 잡고 의심을 한 다음에 어딘가에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게 보기에라도. 계속 볼게요. 눈앞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이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강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담배를 피다가 현기증을 일으킨 건 당연히 나일 테고. 그럼 이 내용은 회상인가? 아닐 수도 있죠. 환상인가? 다음.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대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 당연히 아버지의 환영이겠죠, 저거.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땅속에 묻혀있던 줄에 묶인 유해를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딘가로 실종됐든지 죽었다. 볼 수 없었다. 지리산. 못 떠올려야 돼요. 이거 6.25 빨치산 얘기네요, 이거. 6.25 때, 남한에서 휴전당한 다음에 북한으로 도망가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한 애들이 지리산에 모여서, 살았죠. 한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그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순간, 아버지 6.25 빨치산이었구나. 좌익사상가였구나. 아버지 남한에서 도망간 거구나,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죠. 다음 볼게요.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항이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밖에 배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인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럼 어머니의 환영만 남았다는 건가? 다음.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뒤꿈치를 뒤따라 오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의 환영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어머니의 환영만이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네. 다음.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봉분은 무덤입니다. 떼장까지 입혀. 떼장은 잔디예요. 무덤 위에 잔디 올린 거고. 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 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어놓고, 노파는 누구지? 이 지문에선 알 수 없어요. 네.
그런 것들 소설 지문에 나올 때 있습니다. 노파는 노인 부인입니다. 예. 근데 알 수 없어요, 이 지문에선.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음복은 제사상 위에 술을 마시는 거죠. 위에 무덤을 만들고 나서 술을 올린 다음에 그 술을 나눠 먹고 있다는 건데, 야, 인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다. 너희 두 놈들은 그러면 유해를 발견한 군인들일 것 같은데.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 서술 형태가 아니네요. 누가 말하는 구어체 형태인데.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가 한 말을 인용 따옴표 없이 인용한 거네, 이거.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이때 뭐 떠올라야 돼요? 이 지문의 상황과 어머니가 아침마다 빌었던 하얀 물사발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날짐승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생환을 염원하는 거구나.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하얀 물사발을 올려놓고 빌었던 거구나. 네, 여기서 파악이 돼야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믿었다. 다음.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 지문에서 사내는 누구를 지칭해요? 네, 계속 아버지를 지칭해요. 근데 줄에 동여매져 있는 건 뭐예요? 유해죠. 이거 동일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속에 묻힌 유해와 아버지가 동일화되어 있다. 그래서 유해를 보고 아버지를 떠올린 거다.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냐, 얘? 아버지도 어느 땅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네. 어머니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퀭안이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였다.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꼬꾸라지고 있었다. 뭐라고 바로 생각하겠니? 아버지의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는구나. 아버지도 지금 발견된 유해처럼 그렇게 죽었을 수 있다.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어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라, 어느 응단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문제를 볼게요. 1번. 기억 미음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져 있다. 1인칭 소설에서 서술자는 무조건 나예요. 그냥 나예요. 서술자는 나로 고정돼 있고, 지금 기억의 문장을 읽어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술되고 있는 인물은 어린 시절 나다. 그러면 나가 어린 시절 나에 대해 서술한 거니까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는 맞을 거다, 이건. 2번.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 1인칭 소설에서 서술자는 나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는 나예요, 그냥. 1인칭 소설에서는. 이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 나고요.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니은을 읽어보면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이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행 현기증이 일었다. 나의 행위고요. 이 주변의 풍경은 내가 바라본 풍경이라고 보이고요. 현기증인 거 이 다음으로 연결되면 내가 현기증을 일으킨 걸로 봐야 돼요, 지금. 그럼 여기 서술되고 있는 거, 지각하고 있는 거 누구냐? 난데요, 이거. 난데요.
그럼 서술자는 무조건 나고 이 문장의 지각의 주체도 난데 이게 왜 뚜렷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둘이 동일 인물인데. 그리고 1인칭 소설에서 대부분의 문장은 서술 주체랑 지각의 주체가 대부분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가 지각한 것을 나가 서술하는 문장이 대부분이라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은 되게 강력하게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느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만 3번 선지에서 실수를 해도 2번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선지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뭐냐면 디귿,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디귿에서 그 사내, 즉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선 지각의 대상이 부각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각의 주체는 당연히 나일 거고, 근데 문제는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적었대요. 주어로. 이 문장의 주어 어디 있냐? 디귿의 주어 어디 있어요, 이거? 디귿의 주어. 그게 안 보였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렇게 돼요. 여기 주어가 뭐지? 지각하는 대상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주어로 설정되어 있는 건가? 라고 찾게 돼요.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끝끝내 시험장에서 그걸 발견 못했더라도 그래도 2번 찍어야 됩니다, 이건. 왜요? 지각하는 대상을 부각한 게 명백히 맞아요. 아버지 그 사내 얘기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주어를 못 찾은 거지 주어가 지각하는 대상이 아니란 걸 확인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잠깐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2번을 붙잡아 놨다면 실수를 했더라도 2번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주어가 안 보이냐 하면 주어가 구어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이라고. 이거 문어체로 적으면 그것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대로 풀 수 있으면 풀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을 볼게요. 인용부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어머니가 말했다.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법이다. 그럼 이거 어머니가 한 말을 인용부 없이 저것바라이부터겠죠? 예, 인용한 거고 이건 서술자가 아니라 등장인물 어머니의 말을 인용한 거니까 그럼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단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4번은 맞고 5번 지문을 읽을 땐 그 생각은 안 했더라도 5번 선지를 보면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예를 봤을 때는 앞뒤 문맥을 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의 문맥과 미음을 연결하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 주체는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총 맞고 시야가 흐려졌다로 볼 여지가 있죠. 지금 이거. 근데 이 미음을 뒤에 문장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그럼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린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 이렇게 보면 주체가 나가 돼요. 즉, 이 선지를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이 생각을 하고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거. 2번은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 3번 찍어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어머니의 한마디는 이 글에서 긴장감, 갈등, 나의 괴로움을 유발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B는 지금 소대원들이 낄낄거리면서 농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어떤 소설에서 긴장감이 있는 혹은 고뇌하는 상황에서 인물들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단순 농담을 하잖아요. 긴장감 완화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 느낌으로 찍어야 돼요. 네, 3번이고 그리고 여기서 오답률 1등은 3번입니다. 이 3번이 오답률 1등이라는 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날짐승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은 내가 아버지가 적에 피어있는 어딘가에 묻혀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4번 선지를 본 순간 있잖아요. 상황만 제대로 파악했다면 다른 선지 보이지도 않을걸요, 이거. 네.
나가 현실이 됐다는 건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고, 그러면 가에 투영된 어머니의 염원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은 틀린 사람은 집에 와서 보세요. 이들의 노력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노인의 행위나 어머니의 이런 행위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던 나의 마음이 물론 유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면서 화해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억의 재응고화라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과 어머니가 나의 기억의 재응고화를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영향을 준 것뿐이지. 이 오류를 본인이 잡아내지 못했으면 이런 거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